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아침 출국했습니다. 출국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을 지시하는 등 굳건한 대북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한미가 유사시 북한 지도부에 대한 타격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미연합훈련을 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서 한미가 이렇게 훈련하는 건 처음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항상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을 쏠 때는 우리의 결의문이라든지 또 성명이라든지 또 유엔 안보리 회의 이런 것들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예. 상당히 미사일은 미사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오늘 한미 합동으로 사실은 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예전에 어떤 말로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좀 저는 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라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북한이 ICBM의 이제 완전한 성공 그리고 이제 6차 핵실험 이것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이번 한미합동 실험은 앞으로 북한의 실험에 대해서는 이제는 뭔가 행동으로서 보여주겠다는 것을 한번 과시한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상당히 강력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독일 출국하는 모습에서 상당히 굳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미국에 출국할 때하고는 아주 표정 자체가 아주 다르더라고요. 예. 화면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북한이 여러 번 미사일 실험을 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한미 정상이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보란 듯이 지금 그것도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거란 말이죠. 예. 이 부분은 일단 주도권을 북한이 계속 판을 주도하겠다 한반도 상황에서 이제 그 의지로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을 의식해서 또 이런 미사일 발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더 이상 성명서나 이런 결의문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표명된 거라고 보여져요.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성명을 내놓을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했고 예. 한미가 그야말로 이제는 무력엔 무력으로 대응하겠다. 더 이상 이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으면 더 이상 이제 이것보다 더 훨씬 강경한 대응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보수야당 의원들은 조속한 사드 배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의 대응 지금까지 성명 대응만 하고 말로만 나라 지키는 추진용을 하니까 국민들도 긴장하지 않아요. 이게 말로만 나라 지키는 나라 아니냐 이 정부가 말이야. 이 사드 연내 배치 가능합니까 장관님? 제가 볼 때 연내 배치 어려워요. 미국 공식 여부가 없었다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어요 국방부는. 예, 여야가 미사일 발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규탄하는 데는 한 목소리인데 그 대응 방식에서는 약간의 미미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지 특히 이제 사드 문제가 사실 핵심적인 쟁점인데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공동으로 이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직후에 사실 이 북한의 ICBM 발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 이제 중국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드 배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환경 평가를 한 다음에 배치를 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제 미국을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사실은 미사일이라는 문제는 이게 사실은 미국의 어떤 그 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우리가 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피해를 보겠지만 미사일은 사실은 미국의 어떤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봤을 때는 아마 미국도 우리 측이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조금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마냥 시간을 끌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있지 않는가. 지금 오늘 야당 의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 사드 문제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더 저는 확인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라면 지금의 어떤 우리가 속도를 좀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당겨야 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여당이든 청와대든 좀 이런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아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ICBM 발사 이후에 사드 배치가 좀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도 문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서 뭐 환경 영향 평가 등 이 국내 절차가 예. 결코 사드 배치를 연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예. 단순하게 이제 그 이전에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는 것이 아니다에서 나아가서 사드 배치 연기 자체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이 이제 그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보고 아무튼 그러나 이제 ICBM급 이 미사일이라는 게 다른 미사일하고 또 일단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요. 미 예.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미국은 뭐 안보에 있어서 상당한 위협을 정말 느끼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배치 철회에 대한 생각이 원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연기 자체도 생각을 안 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지만 보다 어쨌든 간에 적어도 명문적으로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사드 배치는 어쨌든 더 빨리 당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일찍 독일 공식 방문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해외 순방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뭐 조금 전에 아마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은 이제 독일과의 정상회담이 있고 바로 함부르크로 넘어가서 이제 G20 그 회의에 이제 참석하게 될 텐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아마 북한의 ICBM 문제가 이 G20 회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일단 중국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아마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해왔던 일단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할 경우에 이제 대화에 입구로 일단 삼겠다. 그리고 어떤 대화에 좀 방점을 두는 그러니까 베를린 선언을 하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일단은 이 북한의 어떤 ICBM 그 공격에 ICBM 도발에 대해서 일단 베를린 선언 자체를 좀 수정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화의 방점이 많이 찍혀 있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 아마 베를린 가서 한 선언은 일단 대화보다는 일단 강한 압박. 그리고 이제 한미 간의 어떤 동맹의 어떤 그런 강구함들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이 미사일에 대해서 좀 핵과 미사일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예. 그런 촉구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북한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화의 의사보다는 조금 더 국제적인 어떤 압박을 강조하는 특히 또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좀 내용이 좀 바뀌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지금 비행기 안에서도 상당 부분 좀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내일 저녁에 나올 예정인 신베를린 선언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그 대화의 방점이 그렇죠. 예. 찍힐 걸로 이제 전망이 됐었는데 대화보다는 이제 제재와 압박 쪽으로 방점이 찍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수정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방향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대화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거나 예.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는 좀 쉽지 않지 않느냐. 바로 이제 뭐 ICBM 발사되고 난 다음에 ICBM급 미사일 발사되고 난 직후에 열리는 이 G20 정상회의란 말이죠. 예. 이 상황 속에서 대화와 제재를 같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 제재나 압박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지난달 6.15 선언 그 17주년 때도 그 얘기했던 게 추가 도발을 중단했을 때 조건시 대화에 나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지금 뭐 추가 도발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압박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렇다고 독일에서 오로지 압박과 제재라든지 강경 국면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원칙적인 선에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언급은 하되 아무래도 대화나 이런 쪽 협상보다는 제재나 압박 쪽에 그리고 강경한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국회 상황을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오늘 뭐 취임식까지 했습니다만은 임명을 계기로 해서 야 3당 간의 그동안의 공조가 조금 이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뭐 추가 경정 예산 문제하고 예. 일단 정부 조직법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그동안 어떤 면에서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당이 좀 협조적이어서 국민의당의 이제 동의하에서 이제 일단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이 조금 더 강경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아마 추경과 일단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어차피 이제 그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하고 예. 지금 그 조대엽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그 청문 보고서를 보내주도록 일단 9일로 시한을 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 뜻은 일단 청와대가 이제 임명을 하겠다는 뜻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두 명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음주운전에 동석했던 게 이제 드러났고 예. 또 이제 조대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의 여러 가지 임금 체불과 함께 이제 겸직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인감 증명을 빌려줬던 문제들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게 드러났고 특히 이제 고용 노동에 대한 어떤 전문적 지식이 상당히 없다라는 게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본다면 청와대가 이 문제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뭐 굳이 이 협조해 줄 지금 그런 명분 자체가 사실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마 청와대가 일단 밀어붙인다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처리해 주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만약에 7월 국회는 아마 그렇게 일단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결국 뭐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임명을 뭐 하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임명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그 뭐 청문 보고서 다시 재송부 요청도 요청입니다만 지금 내각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이제 일단 내각 내정은 다 했잖아요. 아직 최종 임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최종 내각을 내정한 게 54일 걸렸어요. 지금 예.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최종 내각이 완전히 임명된 게 52일이었는데 물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같은 보수 정권 또는 같은 진보 정권끼리의 정권 임무 교대도 아니었잖아요. 정권 예. 교대도 아니고 그야말로 촛불혁명에 의한 정권 교체인데 내각의 구성이 너무 늦어지는 거에 대한 그 현 정부로서의 부담은 큰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 ICBM 미사일 발사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장관은 지금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비판이라든지 국민 일각의 비판 이런 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송영무 후보자도 그렇고 조대호 후보자도 어쨌든 여러 가지 흠결이 제기됐었잖아요. 뭐 다른 후보자도 마찬가지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예. 국내외적인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로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단지 이제 추경과 이 이제 정부조직법 문제, 특히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 야당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기류가 동의하겠다는 기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추경 문제 좀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단지 이제 추경도 자유한국당이 이제 새 대표 선출한 다음에 추경도 공무원 직원만 제외하고는 뭔가 협조할 수 있다는 분위기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상당히 이쪽에 있어가지고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야당으로서도 지금 마냥 그렇다고 해서 조대엽 만약에 송영무 후보자를 임명한다 해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마냥 반대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도 듭니다. 예. 자, 우원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뭐 이 사사건건 발목 잡고 집단 퇴장하는데 대선 볼복이 아니냐 이렇게 또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글쎄요, 뭐 야당이 지금 형태에서 뭐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속이 좀 타겠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야당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강한 비난을 하는 것은 과연 이 국회 정상화에 좀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사실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추미애 대표까지도 사실 야당을 뭐 적폐 세력이다 해서 뭐 발목 잡면서 지금 상당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회라는 게요. 결국 이제 협상을 하는 테이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야당과 뭔가 뭐 어떤 협상의 어떤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인데 예. 야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입장을 바꿔놓은 생각하면 야당도 지금 뭐 계속 여당의 어떤 뭐 동의만 해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또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그냥 또 반감만 할 수 없는 게 또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그런 상황이 어떤 협상의 결과를 통해서 뭔가 합의점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 문제는 계속 야당을 향해서 왜 안 도와주냐라고만 이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사실 뭐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여당이 가지고 있는 야당에 대한 전략 자체가 상당히 압박 전략으로만 일관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성과가 없으려 봅니다. 특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단 그 조작 문제로 해서 굉장히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 그렇게 국민의당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으면서 뒤로는 또 도와달라고 한다라면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물론 속은 타겠지만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비난하는 것 자체는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이런 비난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갖춰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 좀 더 저는 유연한 좀 대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이 청문 정국과 이 청문회 정국과 이 추경을 지나치게 연계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야당으로서도 지금 뭐 지난번에 안경환 후보자 낙마한 이후에 지금 계속 후보자들에 대해서 왜 임명을 강행하냐라고 이제 제기할 수 있죠. 야당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풀어 나가면서 정부를 공격하더라도 추경 문제 이 부분 좀 고리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전 홍준표 대표가 이제 한국당의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전 오히려 기류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경 문제는 물론 뭐 국가재정법상의 여건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합니다만 그건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추경은 지난해도 했고 지지난해도 했었어요. 11조 규모 그 당시도 비슷했죠. 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야당이 언제까지 추경을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은 청문 정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발목 잡기로 일관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그런 비판들을 뭐 여권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추경 문제나 이 정부조직법 문제와 인사청문회를 연계시키는 거는 야당의 전략으로서도 썩 그렇게 유용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야당에게 그 지지율이 야당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대단히 낮잖아요. 그런 부분들 인식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정부나 여당도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고 포용할 의무가 있죠. 예. 청문 정부에서 그런 노력은 계속 해 나가되 야당도 지나치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 전략으로 가는 것은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부터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표가 들어선 이후 좀 기류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전망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정우택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내부에 아마 내분으로 좀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동안 이제 원내 어떤 그 지도를 해왔는데 이 지금 홍준표 대표와의 관계 자체가 원래 두 분 자체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 원래 안 좋습니까? 그렇다다가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도 사실은 뭐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서 사실 홍준표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지난번 이제 미국 가 있을 때도 홍준표 원내대표도 상당히 좀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내 전략을 놓고도 사실은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건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그 홍준표 대표는 뭐 당론이 우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홍준표 대표는 사실은 이제 뭐 사람 문제는 빨리 임명해서 하라 그래라. 나머지 문제는 이제 뭐 CCBB를 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 조금의 결이 다른 상황이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양 대표 간의 일단 자존심 대결로 좀 치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원내 전략과 지금 전체 당 전략이 조금 엇박자가 좀 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어떤 좀 강경으로 치닫는 분위기에서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내분으로 좀 치달리는 가능성도 저는 엿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이제 대목이 글쎄요. 되겠군요.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한 얘기가 이 이제 장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정권이 쓰고 싶으면 쓰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다. 단지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이런 그 얘기로 볼 때 청문회도 어느 정도는 이제 비판을 가하다가 만약 임명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쪽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전략으로 갈 것 같고 지금 이제 내분 가능성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표와 원내대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언론이나 국민들 시각에 그렇게 비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을 거예요. 예. 홍준표 대표나 정우택 원내대표나 그렇기 때문에 나름 뭔가 의견을 조율해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오늘 이제 청문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자 신분이고요. 문 후보자 첫 출근하면서 한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좀 봐주기 수사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좌우면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논의가 시작된 발단이나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검찰 개혁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일단 지금 문무일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의 저 이야기가 참 묘한 좀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성완종 리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8명의 명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실 사법 처리가 된 사람은 지금 이완구 전 총리와 지금 홍준표 대표입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났고 2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당시에 이제 그 문무일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2심에서 무죄가 나니까 본인이 사표를 던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후배들이 상당히 말려서 이제 지금 이제 그냥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아마 지금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서 이제 부패한 그 공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홍준표 대표의 이제 문제는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도 사실 이것 때문에 검찰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거든요. 검찰이 내 있을 때하고 너무 달라졌다라고 이제 공격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이제 지지를 하는 입장인데 사실 이제 묘한 어떤 그 홍준표 대표와의 좀 각이 서 있는 좀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청문회에서 상당히 좀 자유한국당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또 지금 현재 저 청문회에서 수사가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 또 친박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또 친박들은 수사를 피해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 청문회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이것도 상당히 좀 앞으로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문무일 총장 후보자 20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아주 애매해, 아주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 있죠. 지금 여당이 당시 야당이었으니까 그 당시 친박만 봐주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사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단지 중요한 거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지금 두드러진 신사무죄 같은 건 제기된 게 없어요. 아마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직 청문회 전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검찰 개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 혁신을 해 나가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누가 법무부 장관이 추천될지 모르지만 그 삼각편대 과연 어떻게 해 나갈지 삼각편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